이승준의 나우, 테마나우. 현재 테마주 관련돼서 정치인들 관련된 테마주들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2달 연속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조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생중계 바로 연결해서 오늘 정책 어떤 영향, 증시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 중요한 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 지역 재정 위기의 실물 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 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8월 중에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 7월 중에는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건설 기성 등 주요 지표가 전월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이상 고온의 영향 등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하였으나 8월 중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유로 지역 재정 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 갭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중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수요 압력 완화 등으로 1.2%로 낮게 나타났고 농산물 및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1.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태풍 피해,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 불안 등의 영향으로 현 수준보다는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자리는 3%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중의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월 수준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취업자 수가 8월 중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 예년 수준이 한 30만 명 됐습니다만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36만 명 늘어났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 변수가 국제금융시장 상황, 국내 경기 전망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등락하면서 주가는 상승하였고 장기시장 금리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 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8월 말 104bp에서 9월 12일에는 일본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 74bp로 하락하였고 장단기 차입 가선 금리도 하락하는 등 대외 차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년도 4사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 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7.5조 원에서 9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여 이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 시스템 안정과 경기 부진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동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 기회 확대에 중앙은행도 참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BN 이혁준 기자입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총액 대출한도 증액 카드를 꺼내 드셨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게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7월 금리 인하 7, 8월 지켜보셨을 텐데 그 금리 인하 효과가 경기 부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추가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총재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하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비해서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성장에 대해서 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성장이 올해보다는 특히 내년에 가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런 것이 특히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효과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나 무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그러나 또 단기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단기적인 효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것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행에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여신 금리는 8월 말에 5.2%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것이 7월 말에는 5.45%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23bp 떨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수신을 본다 그러면 3.17입니다만 그전엔 3.43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6bp 정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한 정도의 그 효과는 나타났었는데 그러나 금리 전반적인 효과라는 것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런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7월 달에 설명할 때도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금리를 무슨 한 특정 하나 변수를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장단기 금리 격차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막상 금리를 인하하고 나니까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효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며칠 후부터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낮출 때에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상황 판단이 매우 나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또 사람들이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소위 외국 자본이 더 채권 시장에 몰리기도 됐고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를 하락한 것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일단 효과는 나타났고 그러나 며칠 후부터는 그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조금 전에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을 대응할 때는 매우 유연하게 저희가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연하다는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우세하다는 건 아마 인하에 대해서 동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 번 하더라도 어떤 그것을 이제 소통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언제 어느 시점에 결정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타이밍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어제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기간 내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정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것을 어떤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다면 너무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1년 전이나 1년 반 전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할 때 특히 뭐 IMF나 국제기구를 제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간에 한국의 금리 수준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그 갭이 있다고 친다 그러면 그 갭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갭을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은 그거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것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비슷한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결정은 항상 고달에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특히 이제 의사결정 한다 그러면 금통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달이 되면 내달까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입수 가능한 모든 그 통계들을 또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경향신문의 박지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민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지원 방안이 첫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느니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이 어떤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은이 이 같은 준재정 사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총재께서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 한은도 정부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한은의 독립성 논란도 잃었던 것이 좀 기억이 나서 이것이 한은의 독립성과 또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한은의 독립성에도 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번 서민 지원 방안 결정이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의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민 금융 지원 방안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은 서민 금융 지원 방안대로 판단을 해서 필요해서 한 것이고 또 특히 이것이 뭐 새로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총액 한도 대출을 7조 5천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1조 5천억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금리 동결을 대체할 그 정도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선 첫째로 발권력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권력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면 다 발권력이겠죠. 그러나 지금 의미는 뭐냐 그러면 통화량을 늘려가면서라는 식의 만일에 암묵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재원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형태로 그것을 환수를 하고 흡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총통화량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만일에 이 정도가
어떤 경우에 나간다 그러면 항상 그만큼이 환수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반 국민들한테는 발권력 가지고 준재정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적절하.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지금 제가 끝없는 토론을 할 의향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럼 뭐 한 것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총통원의 유동성이 같은 데에서 이걸 준다는 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영어로 Financial Inclus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도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2010년도 11월 달에 G20 회의를 한국이 의장을 하면서 초청을 했을 때 그 11월 달에 정상회의에서 나온 것이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주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든 정상들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했냐고 우리 박 전 처장이 질문하셨는데 왜 범정부 차원에서 했냐고 그러면 각자가 이 금융 접근성, 소위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하려고 그런다면 모든 그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정부는 항상 그런 것을 해왔으니까 지금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각자가 다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한국은행은 지금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것을 하느냐.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하는 법이 개정되어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적인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신용 등급이 6에서 10등급 사이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고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환 대출을 해주도록 고금리로부터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금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만큼 자금을 사실은 저희가 흡수하는 거니까 총유동성 같은 것이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금의 구성 요소를 바꿔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첫째로는 금융 안정에 대한 책무를 진 한국은행으로서 이제는 이러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G20 회의에서도 모든 정상들이 국가들이 앞으로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중앙은행도 참여를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중앙은행이 정부다 또 아까 박 전 차장은 제가 이제 총재 취임할 때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독립성의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것도 제가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절한 적절한 비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은행이 어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독립성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도 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옛날식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중앙은행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또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이 세 가지의 자주성, 자율성, 중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아니다 한다는 것은 매우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러한 어떤 평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앙은행의 역할을 국가 경제 발전에 더 기여하도록 지금 만드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서정환 차장입니다. 아까 단기적인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이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보다 좀 총재님의 중장기적인 시각을 여쭙는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미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의문시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소비와 투자가 금리하고 민감도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완화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서정환 차장 답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게끔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제가 뭐 이것이 학술 토론이라 뭐냐 뭐 지금 당장에 답을 하겠죠. 뭐 몇 프로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거 얘기하는 순간에 아마 서정환 차장은 내달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아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고 뭐 좋은 질문 하시는데 중앙은행에서 뭐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뭐 원칙이니까 그건 질문 안 받겠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정한 금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개 교과서에서 읽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테일러 룰 뭐 이런 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지금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 또 중립금리라는 것이 있어서 대충 어떻게 되어 있다. 또 그러나 과거에 테일러 룰을 만들 때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많은 분석을 하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죠. GDP라는 것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포텐셜하고 현재 봐서 GDP 갭을 계산하고 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가 얼마 되니까 우리 경제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을 보고 또 그 갭을 보는 것이고 뭐 이 들어간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대충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숫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준이 그러고부터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재가 됐을 때 2010년 4월입니다만 매달 하면서 그때는 이제 금리 정상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는 우리가 경제가 6.3%의 성장을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갭이 좀 있었었고 제가 IMF의 여러 가지 분석을 인용을 하면서 금리 정상화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5번을 올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내리게 되고 이런 것이 지난 역사인데 그러나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항상 조금 단서를 다는 것은 이러한 모델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 같은 데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뭐 잘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많은 분들이 작은 개방 경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 내부의 성장률과 아까 얘기한 GDP라는 것과 물가를 봐야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금리라는 것은 명목으로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자본시장에 명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실질로는 무역에 미치게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한 설명입니다만 이러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모델에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내외에서 지금 모든 경제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이번 같으면 ECB에서 금리를 동결했냐 안 했냐 오늘 저녁에 뭐 결정했는데 FOMC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식의 앞으로 유럽에서 ESM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국내 상황을 같이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이번에 잭슨홀과 BIS 회의를 다녀오셨는데요. 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만나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을 거라고 봅니다. 좀 세계 경기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이 좀 우세했었는데 좀 그 견해가 바뀌었었는지 또 그 외 중요한 좀 이슈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유럽의 구제금융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유럽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에서 오늘 밤에 FOMC가 열리는데요. Q3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고 그렇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세 가지 질문이 다 이렇게 딱 못 부러지게 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잭슨 홀 갔다가 또 며칠 만에 다시 BIS에 갔다 제가 그저께 와서 지금 목소리도 이렇게 잠긴 게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모든 토론이 그야말로 유럽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뭐 주로 핵심이었죠. 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론한 내용을 뭐 와이브에 밝힌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뭐 잭슨 호울도 그렇고 BIS 회의도 그렇습니다만 끝나고는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특별히 뭐 추가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뭐 질문 주셨으니까 그 비관적인 견해가 어떻게 돼가는 것이냐. 그 거꾸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국, 유럽 뭐 이렇게 할 때 뭐를 기준 봐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FOMC를 본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이 지금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낮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올해는 성장률이 아마 마이너스 0.2, 0.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유럽도 지금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유로 지역을 얘기합니다만 이보다 유로 지역도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전망 얘기가 내년 봐야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지금 내년도 뭐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렇게는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마이너스지만 내년에는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그럼 그것이 지금 서은경 기자의 비관적인 게 아닌 거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기대치가 더 높으면 비관인 거고 기대치가 계속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어렵냐 그러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불확실성인데 자꾸만 확실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용감할 뿐이지 옳은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특히 금융에 있는 사람하고 실물에 있는 사람하고와 사인이 또 다른 것이고, 또 자기가 어느 나라에 근무하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유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유로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관을 생각하면 비관이고, 그래도 긍정적, 올해는 마이너스인데 내년은 그 플러스로 가는 거로구나. 한 달은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이거를 제가 뭐 더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쓰거나 그럴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한 것이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제 설명을 하더라도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한다 그러면,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counterfactual, 어저께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어저께 독일 헌재에서 ESM을 했는데 그것이 경제를 살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해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자체가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유로존이 그럼 완전히 문제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답하기 곤란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항상 봐야지, 경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저는 뭐 경제를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걸 보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FOMC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뭐 그걸 여기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에 항상 해오던 전통적인 그런 수단보다는 지금 비전통적인 수단을 많이 써왔다 하는 것을 이미 공표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비전통적인 수단이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라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똑같습니다. 그럼 그거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느냐, 이렇게 뭐 1.7, 뭐 1.9 이런 되는 것이 경제가 살아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일에 비전통적인 수단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GDP가 현재보다 3%포인트 정도는 더 적었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소위 이것도 아까 얘기한 카운터팩추얼 한 거죠. 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항상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 아마 오늘 저녁 때 그런 상황에서 판단할 것인데, 제가 여기서 뭐 어느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포맥스 최관웅입니다. 7월 이후로 제가 기사 쓸 때 깜짝이란 제목을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외신에서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총재님께 최하위점 드린 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7월 금리 인하하실 때랑 비해서 2달 사이에 뭐 지표들이나
대외 여건을 봤을 때 뭐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악화된 게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7월의 인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첫 번째, 그건 제가 원칙이 이게 언론사에서 뭐 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 코멘트 자체가 또 많은 문제를 또 하기 때문에 뭐 각자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를 그리고 또 그 뭐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토를 단다거나 뭐 평가한다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7월하고 금리 지금 사이에서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것도 제가 이제 항상 이게 얘기를 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게 왜냐하면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OECD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책 결정할 때는 물론 첫 번째로는 어떤 형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이 필요할지 모릅니다만 선진국의 모든 경제 우리도 이제 거의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만 OECD에서 원칙이 또 영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항상 evidence-based policy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근거만 가지고 하기로는 시차가 너무 크니까 갈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최 기자가 얘기한 거는 최 기자 나름대로의 판단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달에 소매 판매, 무슨 건설 기성액, 설비 투자 이런 것이 내에서 중요한 건데 전월비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7월 달에는 전월비 세 개가 다 또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좋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 그러나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 자체가 틀리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묶어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하나만 얘기하는 코끼리를 보고 코가 코끼리다 맞는 말이죠. 다리 코끼리다 맞는 말이죠. 그거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큰 조직에서 모든 부분을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를 얘기한 데서 그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일 보면 다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판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입수 가능한 최대의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과연 기조나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레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도 뭐 돈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배분할 것이냐가 중요하듯이 정책도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냐 단기적인 시각을 갖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마켓을 얘기한다면 시장은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을 보게 되겠죠.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거는 그쪽에서 보는 겁니다. 또 중앙은행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해보면 항상 중기적 시각에서 한다고 써서 있는 이유가 우리는 중기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같으면 또 잘 될 것이고 또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의견이 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소통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만일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공부를 했으면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가이던스, forward guidance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5년 전에 들었겠습니까? 듣지 못한 단어거든요. 그거는 지금 선진국은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그 0%에서 어떻게 통화정책을 활발하게 작동시킬 것이냐 하니까 그런 forward guidance 커뮤니케이션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덩달아 가져와서 한국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것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기서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런 면 저런 면을 보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T 송정아 기자입니다. 총재님께서 우리 경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향후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과는 반대로 동결을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내외 경제 상황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혹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거다. 혹시 그런 우려가 작용했는지 현재 그 가계부채 위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고 또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계부채에 있고 우리 송 기자가 지난달에 여기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7월달에 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금리가 어떤 경로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날 테니까 오히려 가계부채에 악영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경로를 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가 소위 금리가 기준금리를 변경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수신금리하고 여신금리가 23, 26%씩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금리 경로. 두 번째로는 성장 경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인플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 세 가지 경로를 가지고 가계부채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상당수의 가계부채를 상위 40%가 60몇%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 하위 두 계층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무엇이냐? 가계부채라는 것은 제가 이 소위 말해서 소비 컨섬션 스무딩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소비할래, 내가 현재 소비할래, 이거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많은 사람은 미래 소비할 걸 현재 소비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없는 것이냐? 저축이 없는 겁니다. 저축이 없는 것이죠. 이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출 경우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냐? 처음에 얘기한 거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저축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소비하는 양이라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려가지고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금리가 낮추게 되면 시중금리 얼마 떨어지냐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는 것은 이것도 또 얘기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분자이고 분모가 뭔가를 봐야죠. 분모라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를 봐야지 매일 앉아가지고 소득은 느는데 가계부채는 매일 기록이다. 이렇게 쓰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가계부채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줄이게 된다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밸런스 시트 리세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딜레버리징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습니다만 경제는 위기가 오는 것은 방지를 하되 경제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거시경제로 밀고 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지 이거를 지금 그러지 않아 가지고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못 내린 것이지 않은 것은 제가 7월달에 설명할 때는 그 반대로 설명을 드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빚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가계소득 저축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다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질문이었나요? 그 다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하고 금리와 관계와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선택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중앙일보 손혜용 기자입니다. 그 아까 경향신문 박지현 기자 그 총액 대출 한도 관련 질문을 주셨을 때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정상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에 대한 전례가 있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이건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액 한도 대출 7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 1조 5천억인데 늘린 거거든요. 일단 서민대출이라는 서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기업입니다. 소호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총액 한도 대출에 나가는 중소기업이 된 겁니다.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통화 정책이요. 과거에 전례는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럼요. 예, 그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업의 중소기업 총액 대출에 그거는 같은 규모에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파이낸셜 인클루전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은 이러한 형태의 그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에 관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가지고 한 나라의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쁘면 자금을 회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비판이 많은 겁니다. 그것이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중앙은행이 일을 해왔었죠. 두 번째로 외국에 맞냐냐. 파이낸셜 인클루전은 2010년도에 11월 달에 G20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서 확대됐지만 그 이전부터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멕시코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뭐 인도 뭐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BIS 총회에서 우리가 그 초청한 전에 인도 총재하는 레디라는 분입니다. REDDY로 쓰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키노 스피치에서도 이제는 그 다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이죠. 그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에 6월 달에 그 소위 연차 총회에서의 키노 스피치 내용 중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했느냐?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위기 이전엔 하지도 않았었고 지금 과거에는 중앙은행은 아주 제한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물가 안정도 당연히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금융 안정도 담당을 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담당하고 또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준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앙은행도 있고 지금은 중앙은행이 그런 형태의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KBS 이정민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총액한도대출 방안이 어쨌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로 지금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완화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규모인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과 같지만 한우는 정부다라는 말에는 반박을 하셨었는데 이게 어쨌든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 추진되는 대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협력이라는 게 어떤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한은이 정부냐 아니냐를 갖다가 얘기한 것이 KBS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파리에 대사라고 있었는데 12시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는 제가 한은 총재를 올 것이라는 풍문이 있었지만 제가 오는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한은에 아이들은 주소가 아니라 한 그루 나무로 집을 추억해야 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